오늘 그 속보로 나온 내용 중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식 계좌 거래하는 화면을 연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그 열린 사이트의 계좌 주인이 이춘석 의원 본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차명 거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당에서 윤리위가 이걸 또 확인해라. 빠르게 진상조사해라라는 입장을 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이춘석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서 본 부분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다만 타인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시 한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후 후속 보도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 한결의 권태우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일부의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요, 다 못했어요. 일부에 하던 거 마저 해도 되죠? 예. 저한테 내란 특검 얘기를 조금 짧게 하고 싶어요. 노상원 씨 관련돼서 이 사람이 이제 전직 정보사령관이기도 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이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특징 때문에 전부 비밀 재판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 수사 때부터 크게 협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내란 특검 통해서 나온 이야기 중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 노상원 씨가 제3의 인물 어떤 특정인과 중요한 순간마다 통화를 했다라는 내역을 우리 내란 특검이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용됐던 전화기는 비화폰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소위 말하는 그 대포폰류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휴대전화였다라는 얘기인데 이 뉴스 보자마자 댓글에 전부 김건희 아냐?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던데 이 특정인 제3의 인물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요, 이게 모두 상상의 영역이라서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연결고리는 노상원 그리고 국방부장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위로 이제 그 김건희 씨 부일제로 이렇게 되는데 노상원이 만약에 김건희 씨랑 막바로 통화를 했다면 그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는 건데 글쎄요, 저는 아직 물증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 내란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뭐 부인이 알았으면 아내가 알았으면 굉장히 뭐 혼났을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아내는 이걸 모른다는 식으로 했는데 저 가만히 보면 그게 일종의 알리바이성 그리고 이때 보면 이 공교롭게도 이날 그 6시 반부터 한 3시간 동안 그 성형외과를 가거든요. 그렇죠.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그게 CCTV로도 다 잡히고 그게 약간 알리바이성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5개 그 빅5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비화폰 그렇죠. 그 최종 대상. 이러면 거의 모든 국정을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상의하거나 재가를 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김건희와 전혀 상의 없이 했을까? 그렇죠. 저는 의문이에요. 그 상식적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지금 뭐 여러 보도들 중에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YP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프로젝트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다라면 그리고 뭐 무속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보자면 윤석열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김건희와의 관계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뭐 법전 뒤져보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건희는 뭐 했을까? 이 생각이 전 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노상원 씨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분이 이제 퇴직한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인 신분인 거죠. 정보사령관을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 뭐 무속과 관련해서는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김건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의 활동량.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은 어떤 평론가들하고도 막 1시간씩 전화하고 아주 시시콜콜한 일들까지도 다 전화를 주고받고 하던 사람인데,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정작 중요한 내란과 관련된 건 논의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김건희의 활동량에 비춰봤을 때는 내란도 상이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의사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술을 먹거나 또 올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가 후견인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노상원이 퇴직 군인인데 예. 무속에 얼쩡얼쩡한 거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핵심적인 그 역할을 맡았던 걸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김건희와의 연관성은 전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고 열어놓고 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 특수부대까지 동원된 국가 반역을 일으켰다. 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동기가 뭘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작년 뭐 올 초까지만 해도 뭐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뭐 그런 것도 풀려, 이건 너무 작잖아요. 예. 그럼 징역 가봤자 뭐 1, 2년밖에 안 돼요. 뭐 공천 개입이. 네네. 조금 전에 이제 하다가 말았지만 자생바이오, 자생병원, 이 김건희 라인이거든요. 예. 본래. 예. 이거는 수천억짜리 게이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 초부터 추적을 해오던 사건이에요. 이게 의대 정원 2,000명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작년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이 이 지적을 또 많이 또 했던 건데, 이제 2,000명을 누가 정했냐, 의대 정원. 이거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예, 이거 반드시 밝힐 건데, 저도 법정에서 지금 윤석열이 정인 신청 해놨어요. 그리고 새로 임명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리고 저는 이게 김건희 라인일 것이다라고 저는 의심하는데, 거기에 가장 의심되는 게 자생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정 갈등으로 10,000명 이상이 만 수천 명이 죽어가지고 제가 고발했죠. 그 부분에 대한 고발까지 특검에 고발했는데 이게 그런 만 수천 명이 죽은 그 의료 대란과도 연결이 되는 말하자면 이제 자생 게이트 뭐 이렇게 얘기할 자생 게이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이번에 좀 시끄러웠던 강선우 의원 이 복지부 장관 불러서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의대 2,000명을 결정한 그 배정위원회의 배후에 자생 한방병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고앵커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상한 무슨 약재, 그게 아프리카에서 난다는 그 천수건이라는 건데 하늘이 내린 뿌리다. 예. 그거를 우리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도록 시범사업이 넣어가지고 그것을 약재를 그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만 하잖아요, 그거를. 예, 그 독점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침도 인정해 준 게 있어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여기서만 하는 이게 수천억 사업이에요. 그것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건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터진 90억 뭐 제각이라는 건 이제 회계 용어인데, 이제 손실 처리를 할 때 이 자산은 아예 이제 그 없애버리는,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 이제 라이팅 아웃, 그냥 없애는 거거든요. 이제 제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본 용어예요. 그러네요. 한자로 아주 일부. 뭐 한전이라든가 건설 이런 등의 제각이라는 법 용어가 한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각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의심이 가거든요. 이게 분식 해결을 한 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JSD1 이게 이 가족들 100%예요. 예. 그러니까 자생 한방병원 일가들이 그 오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주회사입니다. 예. 여기서 돈을 빌려줬다. 같은 자생 바이오라는 회사. 여기가 이제 이원모 비서관 부인이 이제 대표로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바이오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90억 원을 빌려줬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하고 대통령 되고 하는 그때예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입당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 90억이나 되는 그 금을 그냥
안 받는 걸로 그냥 손실 처리해버려 날려버린 게 역시 이것도 2023년 7월, 8월, 9월이에요. 그때 집중적으로 모든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채권인데 날린 거란 말이야. 안 받아. 예. 예, 그럼 90억 원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 갔냐? 제 추정에는 이게 2023년 9월 달에 날리고 그 뭐 전후해서 돈은 다 뺐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24년 4월 총선 때 이원모가 출마하죠. 용인갑에 출마하잖아요. 그 김대남 행정관이 다 폭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총선 준비 자금으로도 썼을 것이고 90억이면 너무 많아요. 총선 하는데 예. 그만큼 안 들어요. 뭐 아무리 써도 2, 30억이면 돼 요새. 예.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공짜는 없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앞서 우리도 그 얘기했었는데 권성동 의원 건 얘기하면서 큰 거 한 장이라는 메모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태호 실장은 큰 거 한 장이면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세요? 지금 1억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야, 요즘 소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사이즈 있으시네요. 1억보다 하다. 그건 뭐 우리야 뭐 10만 원도 크지만 그거 신인규 변호사는 큰 거 한 장이면 얼마예요? 저는 좀 스케일이 큰 편이기 때문에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알겠어요. 전혀 감이 없어. 아니 근데 이거는 업계에서 이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 한 20년 전 이명박 정권 때는 큰 거 한 장이 1억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적인 거 주로 하는 이제 큰 돈을 움직이는 데가 불법 M&A, 그다음에 개발 사업.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는 놈들이거든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 요새는 큰 거 이러면은 10억이에요. 일반적으로 10억 얘기하네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권성동이 그 거물한테 대통령 선거 그때 넘버원인데 1억 주면 장난 하나. 건진법사한테 그 주는 게 뭐 엄청나잖아요. 네. 목걸이 하나가 6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저도 1억 그러면 조금 현찰도. 큰 돈인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것도 통일교에서 지금 무슨 그러니까요. 로비를 가지고 하는 그렇죠. 액수로는 너무 좀 빈약해 보이는. 통일교는 무시하는 거예요. 시의원 정도 할 때 이제 한 1억. 네, 맞아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예, 모두에게 큰 거라는 기준이 다 다르네요. 다음 뉴스는 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VIP 경로가 있었다는 그 회의에 참석자들이 경로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죠. 뭐 김태효, 조태용, 임기훈 등등등. 그리고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이종섭, 조태용 등의 이제 비화폰 통화 내용을 분석 중이다라는 것도 있고 비화폰 통신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 최혜병 사건 기록 회수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느냐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이때 아주 주요하게 깊숙이 관여돼 있던 사람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이고 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 일련의 상황들에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당시에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풀리는 과정들도 앞서 저희가 뭐 다뤘지만 공수처 가서 짧게 수사받고 나와서 거의 요식행위였죠. 출국 금지가 풀리니까 바로 호주로 출국했고 그래서 런종섭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 2023년 12월 7일 약 한 달 뒤에 후임자가 올 것이다 라며 당시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던 김환중 전 호주 대사를 짐을 싸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이건 준비가 돼 있었던 어떤 상황들 아니었겠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 사실은 출국금지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입국 관련된 것은 법무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당시에 차관이었던 심우정,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차관이었던 이노공, 그리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었던 이재유 등이 압수수색이 됐고 그때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차량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2월 7일 정확하게 2023년 12월 7일 날 공수처가 법무부에다가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이제 그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날 외교부에서 호주 대사한테
짐 싸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추정해 보면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곧바로 보고한 거죠. 이게 공수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국 금지는 저기 변호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출국 금지는 하면 법무부가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요청이 수사기관 요청이 오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호주 대사 짐 빼라라고 이거는 미리 다 이미 10월달에 그만둘 때부터 이제 이종섭은 호주로 빼면 되겠구나라고 다 스킴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이게 생각보다 조금 빨라졌네라고 해서 곧바로 지시를 한 거고. 그러면 말하자면 이런 것이 소정의 절차입니까? 뭐 그렇죠. 이미 소정의 절차, 소정의 절차고 그리고 이게 참 이게 그런 게 3월 4일날 우린 이제부터 3월 4일날 그때 이종섭을 보낸 거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이게 이제 김한중 전 호주 대사가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제 다 이게 그렇죠. 밝혀진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그 계획은 이미 12월 달부터 추진이 됐던 거고 그리고 김한중 대사한테 이게 나중에 물러날 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외교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김한중 대사를 갑자기 왜 빼냐. 이게 그때 의문이 두 가지였거든요. 임기가 이게 그때 절반도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사란 임기가 적절하게 있는 건 아니죠. 보통 2년, 3년 정도를 하는 건데 지금 1년도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김한중 대사를 왜 빼냐? 그리고 호주는 차관보급인데 갑자기 왜 장관급을 보내냐? 이 두 가지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외교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핑계를 대는 게 김한중 대사가 1963년생이고 그때 만 60세가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외교 공무원은 1월에서 6월은 6월 30일, 7월에서 12월은 12월 31일 날 정년이에요. 그러나 이게 외교 대사들은 대부분 다 정년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대로 쭉 가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4강 대사 조현동, 이도훈, 박철희, 정재호 전부 다 그 대사보다 나이가 많아요. 더 나이가 많고 그리고 호주는 그러면 그 4강보다 조금 나르지 않냐.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보니까 다 나이가 더 많아요.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 대사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도 준비하고 그래요. 정 대사 이제 평가를 보니까 다 호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TMI로는 부인이 이 변호사님 아실 거예요. 그 페루 국가대표 박만복 감독님 그 따님이 이 부인이에요. 이건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대사는 자기 굉장히 이게 의욕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그 박만복 감독님이 누구십니까? 60년대생들은 다 알아요. 무슨 감독이신 거예요? 배구. 배구. 그때 대한민국 배구가 엄청 잘 나가. 예. 알겠습니다. 두 분만 아는 얘기를 해놓고. 안 중요한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간에 이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아주 특징이었거든요. 그런 것들고 호주를 왜 장관급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방산협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큰일이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끌어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비겁하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법무부 주요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출입국 관련된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말하자면 책임을 물으려면 다 물을 수 있는 거죠. 다 물어야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공수처가 그 출국 금지를 해놓은 부분을 이제 풀어주면서 또 호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종섭의 이거는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사실 범인을 도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 외교의 어떤 대사의 자리까지도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고 이 도주대사 이종섭 건 때문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참패를 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망조가 더 끼기 시작했던 이제 그 사건인데 결국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된 수사외압을 덮기 위해서 공적 자리를 갖다가 이용을 한 셈이죠. 근데 이게 지금 도주대사만 문제가 아니고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국방대 총장으로 별 하나 더 달아줬고 또 임종두 기차장도 지역구를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해운대로 보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갖다가 악용했던 그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윤석열이가 그 내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외환죄가 문제되고 있잖아요. 자기 권력 유지하자고 이 외교안보 사안까지도 다 이때부터 이용한 겁니다. 그 호주와 우리나라는 외교 관계가 없나요? 외교 관계가 다 있는데
본인 범죄 덮으려고 그 가장 핵심 키맨인 이종섭 도주대사를 호주로 보내면서 결국 호주와 이런 외교 관계까지도 사실은 다 결례가 되고 외교가 그럼요. 엉망이 되는 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그렇죠. 예. 범죄자를 보내니까 예. 그것도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외교 관계를 악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너무나도 무모한 짓들을 많이 했고 예. 이와 관련돼서 연루 있는 사람들 저는 싹 다 발본색원에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거 좀 따져야 될 게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언론에서 이거는 아직은 못 다루고 있던데 이게 이제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예.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그런 수사기관이라든가 이 이제 범죄자다, 범죄 혐의자다, 이게 도주 우려를 막아야 되니까 출국 금지시켜 주세요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때리거든요. 보통 3개월로 때립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지. 그다음에 이제 탈세 사법 이런 경우에 이제 국세청이 또 요청하고 이게 네.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지금 문제는 그거를 법무부에서 출금을 해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나가도록 만든 이게 예. 이제 범인 도피죄로 지금 이게 수사 대상에 오른 거잖아요. 심우정이도 그때 이제 장관은 박성재, 이제 차관은 심우정, 그 유명한. 예. 그러면 출국 금지를 해제시킬 사유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은 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법 절차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거 따져보면 이제 기사 난 것만 보면 예. 출입국 관리법상 이제 박성재 전 장관 이런 사람은 이 런종섭이가 공수처에 와서 한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풀어줬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다 출금을. 했죠 그때도. 예. 그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범죄자를 출금을 시켜서 도망 못 가게 만들었는데 한 번 조사받았다고 자 도망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당시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공수처가 윤석열 정부의 말을 안 들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공수처 member들이 좀 나중에 더 좀 좋게 쓰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수처가 정의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혜병 사건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인력도 너무 적은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지금 특검이나 여기에도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좀 짚어야 될 게 심우정 씨거든요. 차관 그때 당시 차관. 그때 차관 법무부 차관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되고 했는데 이 사람의 지금 혐의는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범인 도피, 이 최혜병 사건, 그다음에 김건희 그 특검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 다 무혐의로 그냥 덮어버렸다. 예, 예. 뭐 이것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그 특검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같이 윤석열이를 대탈옥시키고 적시한 것도 그냥 바로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 직권남용으로 또 이 양반 고발했어요, 제가. 참 바쁘셔요. 예. 그리고 이 양반은 마약 사건에 굉장히 연루돼 있다라는 엄청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백혈행 경쟁했던 사건이 인천에서 맞습니다. 먼저 그게 접수됐을 때 2022년도부터 예. 막 마약이 23년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마약을 반입하는데 그때 인천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다 백혈행 경정님 진술입니다. 네. 이때 인천지검장이었어요. 심우정. 네, 예. 심우정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분 내가 한자 이름을 보니까 심우정 씨 피구자. 정원정자 그간이 잘 나가서 화려한 정원으로 비가 와 이 양반. 그 여기서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